저녁 6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를 그대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릇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 한 공기에 물을 말아 김치 몇 점 올려 먹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러지 않았습니다. 매일 국을 끓이고 반찬을 그릇에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봅니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야? 벌써 3번째예요. 큰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 엄마,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없어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 반찬통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72년을 살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외로우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1년 반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서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자식 셋은 다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옷장을 열어보지만 꺼내지 않습니다. 사흘째 같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옷을 골라 입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남편이 오늘 예쁘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꾸밀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봅니까? 낮에는 시간이 참 깁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적적해서 켜놓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놉니다. 나도 자식 셋 키울 때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땐 아이들이 늘 엄마 엄마 하며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말할 사람이 그리워서입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엄마, 애들 숙제 봐줘야 돼. 엄마, 차 안이라 잘 안 들려요. 통화는 항상 짧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 공허합니다. 한 번은 큰딸이 집에 왔을 때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내가 3살 때인데 그날 우리가 놀이동산에 갔었거든.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려고?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아니야, 다른 얘기야. 이날은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엄마 얘기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는데요? 저도 바빠요.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진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눕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보,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요. 당신 없으니까. 다들 날 그냥 귀찮은 노인네로 보나 봐요. 중얼거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이런 날들이 1년 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역시나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김치와 반찬 몇 가지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독서 모임 회원 모집.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가볼까? 망설여졌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공고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자. 다음 주 수요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제대로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어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도서관 2층 작은 방에서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6명의 할머니가 둥글게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최영이에요. 영애 씨는 친절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책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니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읽고 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회사 다니고 싶었는데 시댁에서 반대해서 못 다녔거든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6에 공장에 나가 일했어요. 목이 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정숙 씨,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고 공감해줬습니다. 독서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모임 가는 날 아침이면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가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모임 가는 날만큼은 제대로 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나를 위한 식사였습니다. 오랜만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사회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글쓰기 시간도 가져볼까 해요. 우리 이야기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글쓰기라. 나는 글을 써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쓰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내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1953년 봄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쓰다 보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을 앞 개울, 엄마가 해주시던 보리밥, 아버지의 따뜻한 손, 밤늦게까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5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모임에 가져갔습니다. 정숙 씨, 읽어보실래요? 사회자 분이 권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정말 잘 쓰셨어요. 생생하게 느껴져요. 할머니들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이야기,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 아이들을 키우던 이야기,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시시하지 않았다는 걸요.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요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다.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반찬통을 그대로 식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담아 먹었습니다. 나를 위한 밥이었습니다. 공책이 한 권,
두건 채워져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더 이상 적적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생각에 마음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글을 쓴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요즘 글 쓰고 있어. 네. 무슨 글이요? 엄마 인생 이야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독서 모임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30페이지나 썼어.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누가 읽어요? 응? 뭐?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인생 이야기 누가 궁금해하겠어요? 그냥 시간 남아서 쓰시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저 바빠서요. 그리고 엄마,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차라리 운동이나 하세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을 때는 날 이렇게 안 대했는데 혼자 남으니까 이제 우습게 보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석 달 동안 밤마다 쓴 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읽어요?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아. 누가 읽겠어. 내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공책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모임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왜 글을 안 써오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큰딸한테 글 쓰는 얘기 했더니 누가 읽냐고 하더라고요. 시간 남아서 쓰는 거 아니냐고. 목이 메었습니다. 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 씨, 자식들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들은 아직 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는 정숙 씨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다음 이야기 빨리 듣고 싶어요. 맞아요. 정숙 씨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도 위로받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집에 돌아와 다시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누가 읽든 안 읽든 이건 내 이야기야. 내 인생은 소중해.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차게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많은 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였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신혼 시절, 아이들 낳고 키우던 시절,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쓰다 보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을 쓸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자리를 보니 너무 텅 비어 있었다. 이 부분을 쓰면서 한참을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품고 사는 거라는 걸요. 글로 쓰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정숙 씨, 저도 남편 잃고 3년 됐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한 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비로소 나를 볼 수 있었어요.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아갈 기회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식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첫 돌 때 열이 40도까지 올라 밤새 병원에 있었다.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아침 떨려 한다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수연이가 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자랑스러웠다. 이 모든 순간들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6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모임에서 조금씩 읽어줄 때마다 할머니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숙 씨,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내면 좋겠어요.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더 이상 적적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생각에 마음이 차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책 5권이 채워졌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제 인생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글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2년을 살아온 나는 내 이야기를 쓰고 있다. 딸아이는 누가 읽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누가 읽든 안 읽든 이건 내 이야기다. 내 인생은 소중하다. 집이 조용해도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 혼자 남았어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산다. 다 읽고 나니 모두들 일어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정숙 씨,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들이 안아주셨습니다. 사회자 분이 제안하셨습니다. 정숙 씨, 이거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도서관에서 자서전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에 와서 신청했고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후 제 인생 이야기가 작은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표지에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정숙이의 72년 그 소중한 이야기. 20권을 인쇄했습니다. 손에 쥐니 실감이 났습니다. 제 인생이 책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어? 엄마가 줄 게 있어. 주말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는 가방에서 책 3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1년 동안 쓴 책이야. 엄마 인생 이야기.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와, 엄마가 정말 책을 쓰셨어요? 준호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응, 수진아. 내가 누가 읽냐고 물었잖아. 읽는 사람이 있더라. 나를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썼어. 수진이가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때 그런 말해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신 줄은. 미안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수연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세 자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 셋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이제 엄마도 엄마 삶이 생겼어. 혼자라고 외롭지만은 않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줄 알게 됐어. 그날 밤 늦게까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집이 조용했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누군가 이렇게 말했나요? 그 얘기 또야? 다른 얘기 없어요? 누가 그런 거 궁금해 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록해 보세요. 일기라도 사진이라도 짧은 메모라도 좋습니다. 남기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기록하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일흔둘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혹시 외로우신가요? 집이 너무 조용하신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를 위해 옷을 골라 입는 것, 나를 위해 밥을 제대로 차리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찾아갈 기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품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혼자 남았어도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름으로 사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이정숙 씨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독서 모임을 나가고 자신을 가꾸고 매일을 나답게 살아갑니다. 집이 조용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정숙 씨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아갈 기회입니다.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품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채널에서는 우리 세대의 진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